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 자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세요? 아파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죠. 주관적인 것은 내가 지금 그냥 건강한 것 같아? 내가 그냥 아픈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확실치 않아. 어디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병원에 가야죠.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완벽해. 그리고 나는 안 아픈 것 같아. 그럼 건강한 거죠. 그런데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완벽해. 근데 난 아픈 것 같아. 맨날 비실비실해. 감기도 자주 걸리는 것 같고. 비실비실하고 힘이 안 나는데 병원 가면 또 아무 이상 없다. 이러면 이제 사실 몸은 건강한데 마음 조절을 잘못한 거잖아요. 또 이럴 수 있죠.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병원 갔더니 암이래. 위암이고 뭐 대장암이고 췌장암이고 암이래. 이거는 큰일 난 거죠. 그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제 큰 문제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진짜 아프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한 몸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 선진국일까 아닐까? 선진국인 것 같아요? 후진국인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죠, 그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하는 게 아닐까? 망할까? 안 망해요. 그래도 망할 거라는 경제가 이렇게 폭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대체 진짜 경제가 나쁜 걸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인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나 혼자 추측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 다 추측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직 선진국은 아니지.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안 좋아. 근데 이런 거는 병원에 가봐야 되죠. 병원에 가본다라는 것은 병원이 이제 이렇게 자료잖아요.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오장부의 상태가 어떤가? 뭐 이렇게 피부의 상태, 혈액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내리듯이 경제나 국가를 진단 내리는 게 있어요. 지표라는 게 있어요. 지표. 그 지표를 갖다 놓고 우리는 엑스레이 찍듯이 한번 지표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인지 아니면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국가의 어떤 상황, 총체적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가게는 개인 가정이죠. 가게, 기업. 가게가 건강해야 되고, 기업이 건강해야 되고, 금융이 건강해야 되고, 정부가 건강해야 돼. 이 가게, 기업, 금융, 그리고 정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IMF라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얼마큼이나 있을라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9번째 외환 보유고가 많아요. 4천억 달러.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4천억 달러. 제일 많은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3조 달러가 넘어요. 세상에 3조 원도 많은 건데 3조 달러가 3조 달러가 넘게 외환 보유고를 잘 보유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뭐 20, 30년 동안 계속 수출했잖아. 미국에게 계속 수출 흑자를 냈으니까 당연히 많죠. 그 다음에 일본이 한 1조 몇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일본도 적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위스가 신기하게 8천억 달러가 정도 돼요. 스위스가 어떻게 그렇게 시계 팔아서 그래 됐나? 우리 스위스 하면 시계잖아. 아니면 금융 때문에 그런가? 스위스 금융도 유명하잖아 보면. 그 다음으로는 다 4천억 달러, 뭐 4,800억 달러, 4,600억 달러 다 이제 4등부터는
4등부터 9등, 10등까지는 다 이제 4천억 달러 언저리, 뭐 5천억 달러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높은 비율에 속해요. 그래서 IMF 사태, 외환 사태잖아요. 외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 그런 걸 보면 97년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40억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거다가 이제 이렇게 외환 외국인 투자자들 빠지고 또 이렇게 부채 같은 거 빨리 갚아라 연장 안 해주고 이래 되니까 이제 IMF 구제금융을 한 거거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 국가의 신용 등급이 무디스라든지 이런 신용 평가 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AA2 등급으로 삼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등급이 한 열 몇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등급이에요. 세 번째 등급. 우리가 이제 그 IMF 때는 97년에는 국가 등급이 이제 BAA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7단계나 더 낮았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그때보다 7단계가 높은 거거든요. 일본이 국가 그 신용도가 우리보다 더 낮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2단계가 더 낮아. 국가 신용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위기다 이러면 국가 신용도를 굉장히 낮추겠죠. 근데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선진국 뭐 거의 독일 수준이야 그냥 이렇게 국가 신용도가 좋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보고 또 알 수 있냐면 기업의 채무 정도. 우리나라 기업은 건강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채무는 그 170% 정도라고 그래요. 자산 비율 채무가 170% 이렇게 적은 건 아니죠. 그 중에 상위 750개 그런 회사를 또 따지면 한 100% 정도로 좀 줄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이제 우량 기업이 많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 기업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네, 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보금, 이 기업의 유보금을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상장 회사들만, 이제 주식에 상장한 회사들만 딱 쭉 따지면 900조 원의 유보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있어, 기업에서. 그래서 우량한 기업들, 수백 개의 기업은 망할 일이 없어. 그럼 이제 주변에 이제 기업들 망하는 때 있잖아요. 집에 가세요 하잖아. 그런 기업들은 작은 기업인 거예요. 중소기업, 이게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굉장히 건실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부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업은 건강해. 또 이제 그리고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은 어떤가?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가계가 좀 불안한 거예요. 가계 부채율이 우리가 가계 부채가 몇백 조라더라. 1000조가 넘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간에 IMF에서도 이제 아까 신용 평가 기관에서도 다른 건 다 건전한데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 가계부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계부채를 제일 많이 낸 세대가 30대, 40대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가계부채를 많이 내면 큰 문제지. 근데 연봉이 단 7천, 8천 억이 넘는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가계부채를 많이 낸 거야.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많이 낼 수가 낼 수가 엄청 파산되잖아요. 근데 금융의 건전성이 어떠냐면 이렇게 그 연체율 이자를 내지 못하는 연체율이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거예요. 1000명 중에 이자 못 내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융의 또 BIS 비율도 다 10% 이상 돼서 금융의
은행들도 지금 몇 년째 흑자가 막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 은행 엄청 잘 돼. 주가는 별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은행의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 가계 대출은 굉장히 큰 문제지만 비교적 건전하다. 이제 연체를 안 해. 이게 이제 이렇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중견기업 이상 다니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계도 그런 대로 또 이렇게 기업도 그런 대로 금융도 그런 대로 또 국가 부채 우리 국가 부채가 GDP 대율 42.5%거든요. 그러면 국가 부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국가 부채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국가 부채가 250%예요. 238%라고 그래요. 국가 부채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일본이 왜 그렇게 국가 부채가 높냐면 일본은 경기 부양을 계속 국가에서 한 번씩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국가에서 다 그걸로 빚내가지고 채권 찍어가지고 계속 부양을 시켜준 거야, 이제. 지금 30년 동안 계속 경기가 부진했잖아요. 30년 동안 계속 국가에서 경기 부양시킨다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238%나 돼. 일본이 망한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수십조 원씩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아베노믹스 이래가지고 일본이 많이 그 몇 년 사이에 좋아졌다고는 하나 결국은 정부 돈 찍어서 이렇게 한 거였어요. 중국도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중국은 이제 이렇게 각 지방 정부의 부채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 국가 부채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나라는 42.5%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한 5위 정도나 돼요. 그래서 IMF는 뭐라고 했냐면, IMF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 지금은 뭐라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좀 이상하다. 국민들이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돈을 풀어라. 너희들은 풀 수 있다. 독일하고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라. 이러는데도 우리가 안 풀고 IMF가 그렇게까지 권할 정도예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게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를 볼 때 외국인 투자자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나라가 위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얼마나 눈치 빨라요. 다 도망가겠죠. 97년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의 투자 비율이 33.6%예요. 3분의 1 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투자를 한 거죠. 2012년도는 30%였거든요. 2012년도에 한 350조 원 정도 됐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지금은 550조, 56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조 넘게 지금 7년 사이에 더 외국인 투자가 더 많이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우리가 그만큼 규모가 커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가총액도, 주식의 시가총액도 굉장히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13위예요. 전 세계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13위고요. GDP는 11위, 12위, 11위예요. 경제 규모가, GDP가. 국민의 총생산이 11위예요. 우리나라 국방력은 어느 정도 알아요? 우리나라 국방력은 몇 위 정도 될까? 우리 전쟁 준비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 국방력은 6위라고 그래, 6위. 미국하고 붙어서 3일 동안 버틸 수 있대. 그 정도로 이렇게 3일 동안 버티는 거 대단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하루도 못 버텨요. 그래서 국방력도 좋죠. 경제 규모도 좋죠.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좋죠. 여러 가지 지표로. 또 이제 우리나라는 3050 클럽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GNI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이 3050 클럽은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7개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80년대에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90년대에도 개발도상국이었어. 200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야기를 좀 덜 들었죠. 상대적으로.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거의 그런 말 안 듣는데 스스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한가 아니면 안전한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엑스레이를 찍은다고 딱 해가지고 이 지표까지 다 외워가지고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외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건데,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지금 좀 저성장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GDP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2%가 올해 안 된다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3분기 실적이 0.4%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다 합쳐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머지 4분기가 남았지만 다 해도 그래도 2%는 넘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작년에 2. 몇 %였는데 옛날에 우리 좋을 때 4%, 5% 뭐 이렇게 저 노무현 정부 시절 때도 다 4%, 뭐 5%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밖에 안 된다니까 경제가 쑥 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선진국들은 2% 넘는 선진국은 미국 말고는 없어요. 미국은 이상한 공룡이잖아 보면. 근데 다른 유럽의 모든 선진국들은 다 1%대거나 0%대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면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5%대를 찍거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은 다 5%대를 찍어요.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데는 동남아시아뿐이 없어요. 유럽 다 마시 가고 있죠. 아메리카 다 가고 있죠. 뭐 미국도 내년은 이제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뭐 중국도 지금 뭐 허우적대고 있죠. 동남아시아만 계속 성장해.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정말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2%좀 별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2%. 그래도 이 앞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주택 경기 부양한다고 또 이렇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할 때는 돈 빚내서 집 사라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겨우 3. 몇 %,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국민총생산에 도움이 돼. 아파트 많이 짓고 도로 막 건설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물 4대강하고 이게 다 경제 성장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절 그런 거 안 하는데도 2%잖아. 만약에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이제 건설 경기에 막 부양한다고 막 이렇게 했으면 한 3%는 됐을 거예요. 그게 한 1% 정도, 많을 땐 1.5% 정도 작용이 되거든요. 그런 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죠. 어려운 거 얘기하나요? 네,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수출하고 이쪽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런다고 이제. 하여간 그래서 결론은 자신감을 좀 갖자.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건강해. 건강한데 자꾸 아프다고 큰 암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래 아야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불행한 것은 이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가고 있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빈곤해. 노인들. 노인 빈곤율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업은 멀쩡해. 대기업 망할 일 없어요. 현대기아, 삼성 망할 일이 없어. 작은 기업들이 망하는 거예요. 3차 밴드, 4차 밴드, 5차 밴드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어서, 그러니 우리는 대체로 다 서민이잖아요. 경제역 밑바닥에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어나간다고 다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냥 회사에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 자산 올라간다고 부동산 안 떨어져. 여러분들은 부동산 떨어질 것 같았죠, 그죠? 이번 부동산 경기 막 잡는다고 할 때 떨어질 줄 알았지. 안 떨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그 전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 이렇게 경기 위기가 있을 때마다 97년 폭락했었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저 IT 버블이 있을 때 2002년, 3년 이때도 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때 2009년부터 14년까지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거나 정체했거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014년부터 계속 부동산이 올라갔잖아. 그러면서 이번에 2018년, 19년 되면서 정부 정책이 좀 그렇게 하면서 강남 집값이 이렇게 안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도 있네.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떨어졌을까?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아주 큰 역할이 된 거예요. 양적 완화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금리를 올릴 때마다 부동산이 내려가거든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높다고 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계부채를 냈다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내봐. 금매로 내놓죠. 그죠? 금매로 내놓은 사람 1%라도 되면 폭락하기 시작하죠.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대출을 그냥 이자 낼 수 있어. 버티기. 그래서 당분간 폭락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전쟁 나지 않는 이상. 미중 무역이 너무 심해지지 않는 이상 폭락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경제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까? 올라갈까요? 네, 그거는 예민한 문제죠. 그죠?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 한번 막차 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막차 탈 거야. 뭐 이렇게 그 출산율이 막 저하되고 인구가 내년부터 줄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정말 정말 부동산이든 뭐 다른 이제 것이든 우리나라도 이제 디폴트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제 공부합시다. 10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그리고 보살들은 모든 보살행을 닦아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복이 생기는 것은 공덕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생년월일 이렇게 가지고 내가 고민하잖아. 생년을 불러주면 이거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혼자 엄청 고민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답이 나오길 바라잖아. 제발 스님 입에서 잘 될 거란 얘기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길 바라잖아요. 나도 고민을 많이 해요.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복을 많이 짓고 나름 이제 이렇게 현명하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자기 길을 잘 살아온 사람은 지금 뭔가를 투자를 했어. 그것이 투자한 것이 덕을 봐. 그런데 이제 현명하지 않고 자기가 해온 삶이 자기한테 걸맞지 않은 삶이야. 그럼 지금 투자를 한 것이 내려가기가 이제 손해 보는 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길 하는 것이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작년 같은 때 막 이렇게 이제 사실 이동수 아니면 이렇게 갈등, 뭐 이렇게 싸움, 이렇게 전출,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아니 부산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때야 되는데 작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회사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니 분명 작년에 부서 이동이나 아니면 멀리 왔다 갔다 하나 이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집이라도 뭘 짓든지 증축 개축이라도 근데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면 올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를 엄청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별게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거랑 관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러면 본래 절에 다니는 게 이제 역마가 해소리 돼 있잖아. 절에 맨날 갔다 다니면 그 멀리 이동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이런 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은 경제 생활이죠, 그죠? 돈 벌고 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제 집을 지키고 뭐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절에 다니는 것은 안 해도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절에 다니는 것이 나에게 주어주는 것이 나의 이제 나의 삶의 내적인 생각적인 그리고 이제 다른 잘못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역마를 풀어주고 또 원진을 풀어주고 또 서로 그 상충을 풀어주고 또 기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쨌든 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있어요. 절에 다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공덕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그런 살들이 풀어지는데 여기 와서 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덕도 짓는 거죠. 이런 것처럼 보살행을 닦아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들은 깊은 선정과 바른 지혜의 힘으로 마음의 작용과 몸의 동작의 자유자재. 이렇게 이제 이 잘못될 때는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그게 혹해서 내가 그 일을 하거나 아니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도가 좀 필요한 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 들을 때는 혹해.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사인해 준 일이 있지만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헛발질이나 헛발을 짚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나를 갈고 닦게 해주고 오버하지 않게 해주고 실수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깊은 선율과 바른 지혜의 힘으로 마음의 작용과 몸의 동작이 자유자재한 삼명과 육신통을 얻어. 삼명이라는 것은 숙명통, 숙명명, 또 이렇게 천안명, 또 이제 이렇게 누진명이라고 해가지고 번뇌가 없는 밝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의 밝음, 그리고 전생을 다 아는 밝음, 이게 삼명이고요. 육신통은 이제 6가지 신통, 신족통, 천안통, 천인통, 그리고 누진통, 또 아는 게 뭐 있나? 숙명통, 타심통, 이런 걸 가지고 육신통이라고 그래요. 깊은 선정과 바른 지혜를 가지면 이렇게 삼명과 육통을 얻게 돼요. 또 마음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가려 닦는 칠각지에 머물게 돼. 요즘 세상에는 정말 칠각지가 중요해요. 이게 선정과 지혜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칠각지가 뭐냐면 택법각지라고 해가지고 7가지예요. 7가지. 그 중에 7가지 중에 하나가 택법각지예요. 택법각지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죠.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 봉사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 기도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런 법을 택하는 순간순간을 선택을 잘하는 게 택법각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택법각지를 잘 닦아야 돼요. 또 염각지라고 해가지고 기억을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
잘 이제 이렇게 옳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사각지라 해가지고 평등해야 되는 각지가 또 있어요. 또 정진각지라 해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노력하는 각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각지냐 하면 깨달을 각자의 가지자에 이게 이제 한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들이 무성해야 되는데 이 가지가 무성해야지 나무가 풍성해지잖아요. 그 이제 지혜가 이루려면 복덕과 지혜를 이루려면 7가지 가지가 있어야 된다. 7가지 가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의 가지 해서 칠각지라 하는 거예요. 칠각지. 말한 대로 택복각지, 정진각지, 또 염각지, 염은 이제 바른 기억이죠. 그리고 선정, 고요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사각지에서 평등하다는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갈고 닦는 것이 수행이에요. 앉아서 이제 다란이를 열심히, 신무장구대 다란이 열심히 하고, 금강경하고, 아미타 삼부경 열심히 독송하는 것은 정진각지에 해당이 돼요. 정진각지. 그걸 통해서 택복각지를 이뤄내고, 사각지를 이뤄내고, 염각지를 이뤄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더 넓고, 그 앞에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소원만 이뤄야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소원을 하나 이루면 또 있고 하나 이루면 또 있고 소원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야. 소원 이루려고 다니면 절에 끝없이 다녀야 돼. 근데 이제 소원을 굳이 세상이 비 온다고 해가지고 비 피해 다닐 생각하지 말고 우산 쓰면 되잖아. 세상이 진흙탕이라고 해서 진흙탕 없는 곳을 피해 다닐 생각하지 말고 장화 신고 다니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칠각지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독경하고 사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면서 내가 더 칠택복각지, 정진각지, 염각지 이런 것들을 더 익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스님이 앉아가지고 경제 얘기를 하고 사주 얘기를 하고 나라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다 필요한 거잖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죠? 네. 자, 그래서 보살들은 오한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데요. 형상을 보는 육안은 맑고 밝아서 모든 사물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함이었고, 육안은 이제 오한은 금강경에도 나와 있죠. 뭐 이제 불안, 뭐 이렇게 천안, 법안, 해안 이렇게 하면서 오한이라고 그러죠. 그중에 육안이라는 건 진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말하는 거 육안은. 맑고 밝아서 모든 사물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맑으면 눈도 맑아지고요. 생각이 집착이나 고통이 막 이렇게 하면 눈도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해요. 안경 쓰고 막 그러네. 생각이 얼마나 탁하면 안경을 쓰고 그러겠어. 농담이에요. 자, 육안이 맑고 밝아서 모든 사물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함이 없고, 천하는 통달하여 시방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등 무한한 시간 공간을 꿰뚫어 보는데 걸림이 없어요. 천하는 하늘의 눈이죠. 이제 하늘의 눈으로, 하느님 같은 눈으로 천안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냥 이 눈만, 육신의 눈만 좋으면 돼 이렇게 아니라 마음의 눈, 또 하늘의 눈, 천안을 갖추고 있어서 두루두루 볼 줄 아는 힘을 갖춰야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 3세, 또 시간간, 공간, 시방을 말하는 거죠. 시방 3세를 두루 잘 아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꿰뚫어 보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어요. 그걸 관찰하면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공간적으로 달라요. 그 사람이 현재 공간적으로 혼자 개인일 수도 있고
누구 부부 뭐 가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회에 속한 뭐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거나 속한 관계가 있죠. 이게 공간적 관계죠. 그러니까 시간적,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봐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봐야 되는 이러려고 노력을 하면 바로 천안을 얻을 수 있고 천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안을 통달하 일체 만유의 차별성을 관찰하고 가지가지 가르침을 밝히며 법안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이제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죠. 이건 책을 많이 읽으면 법안이. 그래서 제가 북클럽을 하려고 이렇게 같이 책 좀 읽자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모여서 같이 책을 읽자고요. 법안이 좋아지려고 법안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12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 12월 달 첫 번째 책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가 지은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할 거예요. 이미 산 사람은 없죠? 네, 다행이네. 미리 얘기하는 거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회비로 갖고 살려고 이제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은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들하고 20대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식하고 이야기가 되려면 세상에 무엇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의 꼭지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나이가 많잖아. 현재를 보지 않고 과거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억하는 언어나 기억하는 사회현상이나 과거를 기초로 삼고 있잖아. 근데 20대는 그게 아니죠? 20대는 과거라는 게 별로 없어요. 과거가 많이 없어요. 20대는. 현재에 더 많은 그 눈을 가지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70년대도 생각을 하고요. 80년대도 생각을 하고 90년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2010년대가 넘어간 것들은 별로 큰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지금 20대는 2010년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게 20대, 30대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법안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해안을 통달하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능히 영생의 피안을 이루며 이제 이렇게 법을 중요시 여기는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지혜의 눈을 해안을 갖는 거죠. 또 불안, 또 위에 말한 네 가지 지혜의 안목을 원만히 갖춘 것을 불안이라고 이렇게 해요. 불안으로 일체만법의 근본실상을 사무쳐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걸림없는 지혜로 중생을 위하여 불법을 연설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개의 본래 공함을 집착하고 공하여 모든 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공간적인 모든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얘기해요. 이 세계가 모두 다 본래 공하여 집착하고 취할 바가 없음을 관찰하게 된다. 오로지 불법만을 받들어 행하고 이제 절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오로지 불법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오로지 불법만을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 지금 여기에서 경전에서 권하는 건 뭐냐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닫고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필요한 것은 불법밖에 없구나 해서 불법에 귀의하는 게 최고지. 내가 하다 보니까 절에 다니다 보니까 절에 계속 다니게 되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취미를 갖는 것처럼 다른 것보다는 그게 좋아해서 그것만 매진하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요. 다른 걸 하게 돼요. 제가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절에 다닐 사람인가 안 다닐 사람인가 알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다닐 것도 대체로 알아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절에 다닐까? 오래 다닐까 아니면 오래만 다닐까? 대체로 이렇게 보면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걸 알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다니고 좋아서 다니고 이런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지지 않게 되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절에 다니는 것도. 내년이 되면 판도가 확 달라질 수가 있는.
에, 그래서 이제 제일 훌륭한 것은 이게 3대 6도가 정말 무상하고 고해 바다고 이런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오로지 불법만을 믿고 깨달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보리심을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절에 다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런 철학적 바탕 없이 이렇게 다니면 그냥 이제 인연이 돼서 왔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스르르 인연이 그냥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쓸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폼새를 보아하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평생 절에 다닐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염주 받았죠? 지금 안 돼.